안녕하세요. 박예원입니다. 저는 성남중앙도서관에서 시읽기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제 8회 시토크 기행으로 오늘은 경기도 문호리에 있는 경기도 명소로 꼽히는 자나박물관을 찾았습니다. 단연간 활발히 소설을 창작하시고 계시는 김용만 관장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아유, 먼 길 오시면 반갑습니다. 저희 먼저 스태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종길 선생님 수필가이시고요. 유튜버로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제 부럽습니다. 예, 평범한 문화인의 사랑방이라는 유튜브를 지금 10년 가까이 지금 하고 계신데요. 네, 아주 열심히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자, 그다음 우리 백종현 수필가 선생님 인사 나눠주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대은 작은 도서관 관장님이시고요. 그다음에 유튜브 또 하고 계세요. 유천도사라고 도사님입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강빈나 시인 선생님 미네르바로 2017년에 등단하시고요. 지금 미네르바 편집장 하고 계십니다. 귀한 분입니다. 네, 그럼 우리 김용만 선생님 소개 말씀 잠깐 해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예, 저는 그 소설을 쓰고 또 수필 작법도 쓰고 시 작법도 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을 이력이 아주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선생님 뵙기 전에 다들 이제 우리 선생님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보자라고 이렇게 좀 공부를 하고 오기는 왔지만 어쨌든 선생님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깨달음을 많이 얻어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백종현 선생님 궁금하신 것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김용만 선생님은 그 성장 과정에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잖아요. 자, 어려운 생활과 또 진학 과정, 여러 가지 또 직업적인 경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좋은 작품을 많이 저술하셨는데 그런 어떤 경험들이 작품을 쓰는 소재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 팔자가 지금 기고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매스컴에서 이제 인터뷰하려면 기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직업이 선생님 한 30가지가 넘죠. 그런데 실제 모르겠어 몇 개가 되는지도 모를 정도로다가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지금 오늘 아침에 누가 얘기했는데 하도 체험이 다양하기 때문에 삶에서 그래서 이 소설을 갖다 픽션으로 쓰는 작품이 몇 개 안 됩니다. 제 인생살이 자체가 좀 스펙타클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 소화하고 주려도 시간이 모자라서 거의 논픽션으로 그대로 써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써도 지금 또 한 가지 기특하면 신기한 일이 있는데 제가 중학교 때부터 지금 일기를 써왔는데 저번에 신문에서 그걸 읽었어요. 55년 동안 그 일기 쓴 것이 기네스북에 올라갔더라고. 나는 지금 60년이 훨씬 넘었는데 중학교 때부터 지금 내 나이가 81살인데 지금까지 쓰고 있어요. 지금 더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럼 지금 기네스북은 내가 올라가야 할 텐데 그래서 지금 이 장편 소설 몇십 권이 아마 될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쓰고 있으니까. 또 구체적으로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요. 네. 다음 우리 빈나 선생님. 지금 선생님 인생 자체가 굉장히 스펙타클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 어떤 극단적인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런 극한 상황도 있었고 또 반대로 또 성공한 강택 사업이 또 화재 사고로 인해서 또 황당한 경험들도 있었고 또 음식점 족발 사업이 또 성공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등등해서 감정에 또 어떤 기복이 심한 어떤 그런 삶의 과정들을 경험하셨는데요. 이런 부분이 선생님의 작품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물론 어느 작가든지 자기 그 인생 체험에 거기다가 중심 소재가 될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참 남들이 고민하는 것이니까 좀 특이한 삶이라고 할까 이렇게 살아가지고 실은 생애 과정에 절대적인 요소를 작용하고 있습니다. 작용하고 있는데 저도 그걸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합니다. 내가 어느 체험을 했으면 예를 들어 아까 이제 성장 과정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 성장 과정을 어떻게 이게 형성화시킬지 작품에다가 그리고 여기다 어떤 그 내 나름의 어떤 사상이나 철학성을 부여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 얘기 지금 하는 얘기마다 성장 과정인데 실은 저는 그 충청도 이제 부여 두메산골에서 자랐습니다만은 제가 그 초등학교 때 1등을 했어요. 1등을 하고도 그 중학교를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부여 위치에는 부여중학교, 뭐 대전중학교 또 금강유역권이니까 그 금강 건너 군산시, 그 군산시 뭐 군산중학교 이런 데서 뭐 중학교 때 방학 때 그 중학교 모자 쓰고 오면은 정말 돌을 정도의 몸이. 부러웠어. 또 외아들이고 또 아버지가 늦게 나셔가지고 부모님이 늦게 나와서 이제 부모도 또 부모님 그 어린 나이에 또 부모님도 봉양해야 돼요. 네. 이런 문제에서 그 산에서 지금 나무하다가 네. 딸들은 중앙모자 쓰고 배우러 다니는데 산에 가서 지게지고 나무하다가 이 낫을 찌우시는 지금 흉터 큰 게 있습니다. 그 정도로 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지금 부산에서 그 시대에 60년, 좀 50년대 후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 한다면은 그럼 어떻게 그 두메성은 가난뱅이가 중학교도 못 간 그 가난뱅이가 어떻게 대한민국 부산에서 최고 인류 중학교인 부산중학교를 다니고 또 옛날 지금은 뭐 평준화됐지만 옛날에는 저 4대 공립이다 해가지고 근데 알아주는 저 4대 공립인데 어떻게 해서 용산고등학교를 다녔느냐 참 이것마저 참 기본 발자입니다. 예, 뭐 잠깐 그 말씀드린다면은 뭐 나중에 이제 긴 얘기는 편집하시면 되니까. 제가 이제 그러니까 이거 가출이란 게 뭐 부모 몰래 떠난 게 아니고 부모님들은 가출을 바랬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뭐 그게 가난의 옛날엔 초가집이 그 가난의 상징 아닙니까? 그 초가집을 쓸 정도니까. 그래서 아버지는 저기 가서 말이 좋아서 불목한이지 젊었으면 살이 하셨고 그렇죠. 어머니는 나머지가 더부살이 하시고 이래가지고 이게 이제 그러니까 너 가서 네 멋대로 공부하든지 뭐 품팔이를 하든지 해라 해서 자 그때마다 이제 논산으로서 대전역을 가는데 지금은 이제 여기 다 갖춰졌지만은 옛날엔 계곡목이라고 했습니다. 이 보로꼬라든가 철조망을 치는데 그러니까 승객들이 1000명이라고 하면은 한 300명은 다 공짜로 거기로 들어가는 그렇지. 그래가지고 계곡으로 들어가. 그래가지고 지금도 제일 무서운 그 트라우마 본관이 그 윤은길 작품의 완장이라는 게 나와요. 단편소설. 그런데 그 완장 찬 사람이에요. 완장 동원이 차장. 이 빨간 여기다가 빨갛게 차장. 지금도 뭐 차장은 없겠지만은 제일 무서운 게 괜히 뭐 화장실에 숨기도 하고 그때는 꽉 차니까 뭐 손 의자 밑에 숨기도 하고 이래서 이제 부산을 갔는데 그러면 왜 그럼 부산을 갔느냐? 이게 상행선이 먼저 왔으면 서울로 갔을 텐데 하행선이 먼저 오는 바람에 부산강가야. 그 부산가 가지고 그때만 해도 이제 그 시절에는 경상도 사람이 충청도 사람 구경 못하고 죽는 수가 뭐 거의 90% 이상 됐고 충청도 사람 경상도 땅 밟을 수도 없고 이런 시대였었는데 그리고 거기 이제 부산에 초량리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이제 없었지만 근데 거기에서 이제 배가 고프니까 이제 주보 그 구멍가게 가서 여기 오는데 그 주인 아주머니가 야 너 배고프지? 그래서 예 그러니까 김밥을 주시고 또 어디서 왔니? 충청도에서 왔다니까 지금은 그런 거 없지만 그때마다 충청도 양반이라고 그랬거든. 충청도 양반 고지서 왔다고 너 그럼 우리 집 가 있을래? 하니까 아 저야 뭐 좀 하나님이 돌봐준 격이지. 이제 그 집에 가는데 그 집이 바로 그 동생 뻘 되는 분이 그 학교 선생이셨어요. 그 유명한 훗날 여러분들 저 홍익대학교 대학원장, 서울대학교 대학원장도 지었고 독도를 대한민국에서 독도를 제일 먼저 촬영한 분이 바로 그분의 박병주 선생이라고 그 과천시 같은 설계도 그분이 했고 지금도 저 초기 대통령 초기 우리 한국 건국 시절에 그 독도를 처음 청량한 거 해외 홍보 책자 고려한데 지금도 내가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덜너덜하지만 그 집에 있으니까 이분이 가정교사 겸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부산중학교를 학교를 들어가게 시킨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도 좀 은희 중에 은희이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공부를 아무리 잘했어도 그건 너무 인류 학교들이니까 거기는 1학년 1등짜리와 30등짜리가 한 학기 비워내보내요. 수준이 평등하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그래서 너는 딴 데는 막 용산고등학교 가라. 경기, 서울, 경북 용산인데 네. 제일 낮은 용산 가서 그래서 이제 학교를 다녔습니다. 다니고도 당연히 인류 학교도 갈 수가 있었는데 네. 또 학교 모 대학에 합격을 하고도 가지를 못했어요. 등록금이 없어서. 그래서 현대문학에 등단해서 작가 생활을 하다가 50살 넘어가지고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이게 한이 맺혔죠. 예.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박사과정을 이제 경희대에서 거의 60대 초반이 중반이 했는데, 근데 여기서 잠깐 덧붙여서 중요한 얘기가, 이건 내 어느 분인들 보고 다 하고 싶은 얘기인데, 네. 제가 그러니까 처음에 초창기에 작품을 발표했을 때는 그게 중학교 시점, 고등학교 졸업 실력까지 한 것이죠. 대학을 나중에 갔으니까. 네. 그런데 실은 평가를 제일 기가 막히게 받은 것은 그때는 정말 좀 내 자랑이 아니라 1993년은 김용만의 해할 정도로다가 전 대한민국 문단이 뭐 매스컴 뭐 문단 할 거 없이 평론할 거 없이 뭐 그냥 정말 정말 엄청났었어요. 뭐 평가란 것은 뭐 평론서부터 각 매스컴 톱니수가 문제가 아니고 그 선생님이 쓰신 작품을 작품이, 가지고 예, 작품이 내가 처음 작품은 단편 소설이 그리고 말씀하시기라는 것인데, 저보다 얼마 전인가도 그 대학 교수분들이 오셔가지고는 이 정도 작품이면은 교과서에 10번은 남을 교과 작품이다 그렇게 평을 받고 또 엄청난 그때 발표한 평을 받았는데 지금 한 번도 교과서 올라간 적이 없거든요. 그만큼 정년기에 나오지 않고 늦깎이로 나와서 이게 재평가를 받고 그것이 한이 맺혀서 실은 제가 이 박물관을 하고 있는데, 그때는 뭐 지금 이 말로 할 수 없다. 어느 뭐 대학에서는 그리고 말씀하신 단편 소설을 그 텍스트로다 교과 텍스트로다 쓰기도 하고 하여튼 그 일화가 엄청 많아요. 그 일화만 해도 소설 그려야 될 겁니다. 그 대한민국 인류 그 평론가 작가들이 와서 작품을 읽고 저한테 하여튼 칭찬, 뭐 보도, 평론 이런 것이 예 그래서 그런데 그 작품들을 네. 지금 제가 못 쓴다는 겁니다. 네. 이게 참 웃기고도 무서운 사실이죠. 네. 지금 박사과정을 한 사람이 그럼 더 잘 써야 할 것 아니야. 그때 당시 그런 닌네각 시대에 나오는 거 아마 저 가서 또 선생님한테 제가 아포리즘 하나 드렸죠. 나에게는 불치병이 있다. 네네.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하는 병이다. 네. 빨갛고 노란 단풍이나 꽃이나 단풍을 제 색깔로 느끼지 못하는 병. 하지만 나는 그 병을 뭐라고 했지? 하여튼 고치려고 애써본 적이 없다. 그 병을 고치려고 애써본 적이 있다. 아니 그 병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병을 좋아했다. 이것이 닌네가 시대는 참 실천문학에서 나온 단편집의 첫 번째 작가의 말 첫 문장입니다. 저 이따나 시간 나시면 한 권씩 드리고 싶은데, 그리고 지유와 야비 거기 들어있는 문제, 이 두 문장 때문에 뭐 나중에 말들 들으니까 그래요. 그 두 문장 때문에 뭐 이 작품 읽기 전에부터 그냥 참 누구 말할 거, 예를 들면 김수옥 작품 같은 것도 있잖아요. 1964년 겨울인가 거기 보면 왜 무진기행 전에 나온 거 다 20대 초반에 했었잖아요. 네네. 그것이 참 한국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꽂히잖아요. 뭐 쉬운 말하다가 뭐 파리를 아십니까? 우리가 불란서 파리를 생각하지 날아다니는 파리인 것을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이지. 이게 그때 그 시대에 그것이 큰 충격을 줬듯이, 하여튼 이제 그렇게 이제 평가가 되어 보니까 그 후로 나오는 것도 계속해서 평가를 받았는데, 그래가지고 그때는 뭐 내가 내라고는 얘기를 안 하는데, 그렇게 엄청난 평가를 받은 데가 대한민국 최고 지성 출판사인 거기서 책을 내자.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는 권위가 일단 거기서 출판하면 문자 그대로 그냥 그렇죠. 더블 시대인데, 근데 그걸 원고를 줬어요. 줬는데 나중에 연락이 온 거예요. 아니 김 선생님, 이게 닌네가 시대 그 책에 나온 작품들이 다 그 작품 김 선생님이 쓴 것 아닙니까? 근데 문체가 왜 이렇게 변했습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죄가 바로 그 대학원 석박사 과정을 하면서
여기 처음에 내가 고려대학교로 기억하는데 처음에 이제 우리 집에 내가 작가 생활하고 훗날이 얘기죠. 여기서 이제 그 각 학교 각 대학 동국대 무슨 중앙대 경희대 숙대 이 각 대학교 할 거 없이 고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대학원생들이 왔었어요. 네. 옛날에 한 30년 25년 전입니다. 네. 그런데 그때 와서 이제 열심히들 공부하고 저녁에 11시 되면 뒤풀이를 하는데 네. 그 대학원생들이 술 마시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 학번이 몇 번이죠 이러는 거예요. 네. 아 이거 미치겠는 거야. 네. 맞아요. 내가 군번을 나도 학번이 뭔지 모르는 판인데 네. 학번이 진짜 그때 학번이 몰랐었어요. 그냥 우물쭈물 하고 이제 뭐 어쩌고 저쩌고 무슨 이제 말하는데 이게 이제 몇 시인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가야겠다. 그래서 늦깎이로 했던 것인데 그래서 이게 참나 솔직해서 지금 앞으로 소설 습작하는 분들한테 굉장히 참고가 될 텐데 그때 그 고등학교 실력으로 썼던 그 작품들이 다 명품이 된 거예요. 그 후로서는 지금 내가 그래서 그때 또 그 후에 네. 전 그 일간지들이 뭐라고 보더니 아주 어느 몇 군데 그 신문에서는 재미있게 썼어요. 제목을 타이틀을 보여줬더니 얻은 것은 학력이요 잃은 것은 잃은 것은 문체. 제 문체가 왜 빛났는고 하니 저는 모르죠. 그러니까 아까 앞으로 지금 그런 것도 내가 이걸 써야 좋다고 알고 쓴 게 아니니까. 근데 그게 뭔 거니 나도 모르게. 그래도 내가 무슨 어학 공부하고 대학도 안 간 사람인데 네. 그 문체가 뭔가 공통적으로 타이틀을 잡는 것이 매스컴에서 본 거 아니 또 평론도 본 거 아니 우리의 그 사장대 죽어 있는 우리 공허에 죽어 있는 토석어가 토석어를 정말 절차탁마해서 빛을 냈다. 이것이 그냥 공통적인 타이틀. 그러니까 아주 귀가 딱 깨들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김대리 그 문체가 이러고 문체가 그걸 어떻게 그렇게 근데 이게 나도 이상해요. 배운 적도 없는데 그럼 뭐냐 이게 일기의 힘이 아닌가. 지금도 이 관람객들 좀 학생들에게 30명 와 있으면 동안은 내가 항시 하는 소리가 늘 일기 써라. 대학생 보고도 늘 일기 써라. 내 대학에서 강의할 때도 애들 보고 늘 일기 쓰라고 그랬으니까 4학년 보고도 앞으로 그만큼 이 순수한 그 문체라고 하는 것이 그래 인간의 그 어떤 본질적인 그런 생리적인 그런 그 영지라든가 그런 지혜로움이 어떤 교육을 통해서 이게 오히려 발전이 아니라 퇴보 희석되고 마는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애들 가르칠 때도 박자부지란 말 있잖아요. 배울수록 무식해진다고. 그러니까 그 순수성을 지향해라. 내가 지금 고급반을 지금 여기서 문화에서 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항시입니다. 하여튼 절대 겸손하고 하여튼 순수해라. 뭐 조금 안다 꾸덕대면 그 순간에 문체는 변한다. 뭐 말이 많았습니다. 네. 선생님 그 다음 질문이 바로 그거였는데 선생님이 그 다음 질문 답까지 다 해주셨어요. 왜냐하면은 요즘 아이들이 거의가 다 뭐냐면은 그 부족함이 없이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다음에 이 그 문명이 발달하면서 아이들이 그 휴머님적인 그런 작품을 쓰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이런 그 아이들을 보시면서 선생님은 요즘 아이들은 어땠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시죠? 참 오늘 참 인터뷰 정말 전곡을 찔렀습니다. 아니, 제 인터뷰가 아니라 대한민국 청소년에 향한 이게 질문이에요. 네, 맞습니다. 지금도 벌써 3팀을 내가 그 얘기했습니다. 한 후보들 내가 당신네들이라고 그랬어. 솔직히 해서. 참 정말 그 DNA 좋은 유전자를 가지고 왜 이걸 그대로 폭발을 못 시켜주느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계문화권 기행이 내가 이제 처음에 3년 동안 이제 그것도 연재했습니다. 3년 동안 그걸 연재하니까 이제 그 세계 시읽기 그것도 이제 연재 성타에 들어왔던 것인데 3년 동안 그때 그 세계 문학 그게 문호들이죠. 인류 역사상 가장 정신문화를 영향을 끼친 분들 13분을 내가 처음에 지금 15분이지만은 재판 때는 했었는데 거기서 어마어마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것도 왜 그러니 문체적인 영향을 받은 거야. 그게. 같은 내용. 그리고 관점을
다 예를 들어 그 유명한 카프카라든가 푸시킨이라든가 뭐 도스토옙스키라든가 뭐 빅토르 요티 괴테거나 모든 그 헤밍웨이라든가 그 대문호들의 그 문학 그 어떤 중심 주제라든가 이것을 또는 화제를 A라는 관점으로 그다음 쭉 써. 그 뭐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카프카마도 수천 그 평론지마다 옵니다. 아마 셰익스피어 다 안 간다고 그러는데 네. 그런데 그걸 다 A라는 관점으로 써 있으면은 나는 B라는 관점으로 쓸래 했어. 막 뒤집어서. 내가 별것 아니지만은 대한민국의 별 볼 일 없는 작가지만은 하여튼 왜냐 비슷하게 쓰면 이거 뭐 이 사람 뭐 현장에서 답사나 하고 뭐 무슨 평론지 무슨 뭐 평론지 뭐 하나 좀 읽어보고 뭐 이게 이런 소리 안 들으려고 그랬더니 참 이게 이상한 얘기죠. 이따 저 6필 원고 있고 주신 분들 보면 하는데 대한민국 최고 더군다나 특히 또 서울대 영문학자들 이런 분들이 자기도 영문학자인데 평생 서울대에서 교육을 시킨 분들인데 와가지고 참 편지를 보내가지고 극찬을 하고 이러는데 그게 뭐냐 이 젊은이 애들한테 이 꿈을 심어줘야 돼요. 인간한테는 건방진 소리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태어날 때 본체면에서 그게 본질적으로 또 생내적으로 그 타고난 그 지혜가 있을 것이다. 그걸 영지라고 하는데 그 지혜를 폭발시켜주는 것이 교육이다. 또 이 무슨 창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애들한테 그런 그 어떤 순수한 아까 얘기했다시피 때묻지 않은 지금 잠깐 한 몇 초 부원에서 말씀드렸는데 내 애들 지도 애들이 아니고 이 문의들 지도할 때 그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인데 하나는 대학원 문예 창작학과를 하고 제대로 진출 문제도 차점 떨어지고 괜찮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정말 왕초보야. 근데 8개월 후에 어떤 일이 있으냐 이게 싫어합니다. 이 사람이 수업을 못 듣겠다 이게. 왜냐? 선생님에게 편애하냐 이거야. 이 작품을 선생님 써줬지 어떻게 이 사람이 이걸 썼냐 이거야. 그 나도 혹시 이 사람이 애인이 이 무슨 작가고 유명한 작가에서 뭐 대필이지 그랬다고. 왜 그랬느냐. 그 사람 탁월한 재기, 그 사람이 이 뭐 문창고나 국문과도 아니야. 그런데 탁월한 재기를 그대로 순수하게 내 거를 그대로 그냥 작품 속에다 옛날에 앞지란 게 그 이급할 때 앞지 있죠. 앞지 식으로 그대로 받아들인 거야. 그러니까 그 지도와 그 타고난 재능이 동시에 어느 날 좀 스파크를 일으킨 거야. 근데 이 사람은 뭐죠? 자, 문창고 대학원까지 다녔으니까 어떻게 돼? 어떻게 돼? 이론에 훌륭한 교수님들, 훌륭한 작가들마다 들을 소리 다 듣고 귀동냥 다 하고 그것이 귀동냥의 지식인 줄 아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을 받아들이지가 않아요. 호두껍질 같은 그 지식 때문에. 호두껍질에서 성벽을 거치야만 그걸로 투사가 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가 않는 거예요. 발전이 없고. 오히려 그걸 비판적으로 보고. 그러니까 그런 그 일화가 있었는데 정말 지금 우리 어린이들에게 여기요 비스타 와가지고 2,000원 아까서 그냥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 애들이 불쌍해서 공짜로 넣어두라 해가지고 내가 관람을 시키고 얘기를 해주는데 참 나도 참 어린 애들 하나라도 손잡고 내가 하나도 더 이게 참 그게 좀 뭐 하는 식인데 바보자 하늘에다 주먹치는 식인데 바보인데 그래서 내가 박물관이가 하는 뜻이 거기에 있으니까 이 바보짓을 하고 있는데 그 진짜 내가 학부모들한테 당신들 그 학원비 그 몇 천만 원 억대 드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잘 하면은 걔들 몇 배 더 뛰어난다. 그리고 뭐야 뭐 논술 시험 갖다 대학 갈 때 무슨 어디 무슨 시험 무슨 어디 행사들 할 때 속에서 이거 다 필요 없다. 그 본질적인 그 교육을 하면은 이만큼 뛰어날 수가 있다. 이게 지금 내가 시간이 없고 이게 인터뷰 중이겠는데 별별 체험 이것마다 엄청난 말. 어떤 애는 그 타고난 재능을 못 해가지고 우울증 걸려가지고 폐인 들을 수가 있고 오늘 또 그 4학년 애들 오늘 또 두 애를 내가 발견해가지고 얘 어떻게 하라고 할 때 막 부모님들이 좋아가지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문학적인 재질을 발견. 그렇죠. 그런데 문학이 우리는 다 문인들 계신데 이 문학이란 것이 뭐 무슨 문학 우월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는 거 아니? 그래도 같은 예술 분야라도 아시죠? 근데 우리가 인체 언어를 사용하는 그래도 언어 장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어떤 모든 중심 그 깊이에 있는 어떤 문학 예술 정신의 가장 중심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그 문학이라고 난 봐요. 이건 정말
그래서 그래 옛날 지금도 그렇겠지만 옛날 우리 저 때는요 그 미술가들 제일 술 많이 어울리는 게 미술가하고 작가들이에요. 음악인들은 조금 그렇다고 뭐 다 이제 연세하듯이 아시겠지만은 네. 진짜 참 이게 그런 지금 우리나라 이상합니다. 이게 좀 이런 소리면 좀 안 되는데 이 텔레비를 보면 아시죠? 뭐 내가 얘기 않겠습니다. 그냥 뭐 그냥 즐거운 거야. 그건 상업적인 면이고 그러니까 자식 키는 그 한도 그 세대만 그 연령이라든가 청소년 어렸을 때 하던 때 7살 때부터 중학생 고대 그때만 해도 뭔가 좀 진리적이고 어떤 영혼성이고 가장 본질적인 화두 그죠? 나는 그 고등학교 때 그 운명인가 봐. 내가 참 그걸 읽고 내가 그 일기를 쭉 썼으니까 나도 몰랐어요. 그렇게 쓴 줄 몰랐는데 이런 구절이 나와요. 내가 만약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해서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살기는 바라면 지금 한강에 투신하겠다. 이야 이게 말이지 도대체 이게 고등학교 2학년은 그냥 이게 운명적으로 이게 귀국화된 게 아닌가. 그래서 내가 좀 궤도대로 좀 살아가는 거 아닌가. 저 미칠지인데 어떻게 고등학교님이 지금 건방머리지게 이런 생각을 했는지. 자 보십시오. 자 여러분들 그 가장 젊은 나이에 44살에 노벨상 받은 까미라든가 까미 이방인 같은 거 다 읽어보시면은 참 그 기가 잘 노다냐. 또 가장 그 우리나라 그 우리 선배들 우리 동료 지금 나이 따져서 지금 뭐 올려드리겠지만은 나야 뭐 못 나이지만은 그분들 다 영향을 끼친 것이 특히 일본 문학의 다자이 오사무 같은 경우 그분들 일본에 다 귀족이었었거든. 근데 아버지가 돈놀이 온 사람이란 말이야.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심리적 압박 때문에 뭐 그것 때문에 한 것은 아니겠지만은 타고난 그 체질이겠지만 하여튼 자살을 뭐 알다시피 다 아시잖아요. 4번 저 자살 시도에다가 나중에 5번째 성공했다고 그랬거든. 사업에 성공하듯이. 그러니까 지금 문인들한테나 솔직히 건방진 소리지만은 난 그래요. 절대 행복해야지 글 못 씁니다. 그럼 가난해도 그건 아니고 대학에서 제일 부자라 하더라도 마음이 또 이 작가 정신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참 괴로운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문인으로서. 이게 뭔가 좀 뭔가 뭐 아시죠? 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그 문학이 이게 영향입니다. 왜냐면 무슨 배워서 문학이라고 되는 게 아니고 창작이라는 것은 자기가 쓰는 건데 자기가 체험하고 자기의 사유를 통해서 자기 깊은 세계를 파고들어가는 것인데 그것을 나는 그래서 그 이번에 나온 책에 여기 마침 며칠 전이에요. 일주일도 안 되는데 여기 경인일보에서 요새 그 경인일보가 경기도만 한 게 인천까지 가봐더라고. 그러니까 한 장으로 이렇게 보도를 해주는데 이런 일이 가끔 있어요. 경인일보에서 뭐 경기일보만 해도 3번째 해주는데 한 전면으로다가 여기 이제 내막이 쭉 있습니다만은 정말 그 고통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뭐 우리가 가난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어떤 본질적인 문제. 도대체 내가 왜 사느냐. 어떤 종교적인 시각이겠죠. 차원이겠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느냐. 도대체 내가 뭐냐 도대체. 행복이라는 게 뭐냐. 여기 이번 나온 이 애나라는 소설 딱입니다. 나 잘 외우지는 못하겠는데 행복은 나를 타락시킨다는 주제하에 책까지 그래서 행복은 나를 타락시킨다. 행복은 나를 미적 감각을 죽이고 나를 야비하게 만들고 나를 어쩌고 나를 형식주의에 물들게 하고 더군다나 내가 좋아하는 그 허물을 희석시킨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 행복이 부정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고통은 그 반대지. 그 반대가 고통이지. 고통은 나를 뭐하게 시키고 뭐하게 좋게 시키는다고 하는 것이. 이게 뭔고 하니 그럼 내가 불행을 탐하는 사람 그게 아니죠. 누구 못지않게 행복을 탐하죠. 그럼 행복이 뭐냐? 난 그래요. 이거 누구나 아는 소리지만 그런 어떤 정말 그 고통이라는 것이 무슨 현실적인 고통 말고 우리가 어떤 그 존재론적인 고통 그러니까 이런 아주 본질적인 고통 이런 거에 정말 그냥 뭐 책을 읽고 뭐 한순간 무슨 어떤 낭만에 취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걸 정말 본질이 뭔가 파고 들어가는 거. 다가가서. 그렇지. 이게 그 속에서 그렇죠. 이게 어느 누구도 캐지 못하는 그 깊은 그 세계에 한번 들어가 봐. 그것이
내가 그 세계문학관계에서 폭풍의 언덕, 네. 브론테, 에밀리 브론테, 네. 근데 언니 샤론 브론테 제인에 눌려가지고 한 100년 빛을 보내다가 20세기에 들어와서 여러분들 내가 그 책에도 썼지만은 그 달과 육펜슬 서머스트 모험이 이것은 세계 10대 민간이다. 그리고 유명한 영국의 그 버트랜드 러셀의 철학자가 언니 샤론 브론테 가정교사라면은 에밀리 브론테의 폭풍의 언덕은 이것은 영웅이다. 그런데 그 에밀리 브론테 29살에 그걸 한 권 쓰고 30살에 죽었는데 약도 안 먹고 소파에 앉아서 죽은 여자 아가씨가 29살. 그게 아주 정말 엄청났지. 그러니까 또 그런 작품을 쓰는데 거기에 유령이 있습니다. 그 히스크리프와 캐서린이나 그 히스크리프 부분이 그 세계 여성들이 다 내가 히스크리프 같은 사랑을 한번 받고 죽고 싶다 이러지 않아요? 네, 그건데 그렇죠. 근데 그건 저는 거기다가 그 둘이 이제 유령처럼 그 유령의 의미가 뭐냐? 그럼 사랑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걸 갖다가 내가 심도 있게 거기다 다뤘더니 정말 여러분들 다 이름 되시면 아는 지금 작고 있으면 그 훌륭한 그 대표적인 평론가 되시는 분이 자기도 그 에밀리 브론테를 썼으면서 교수 시절에 서울대 교수 시절에 근데 편지가 왔어요. 그분이 어디 편지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제자들 무슨 전화도 안 받는다고 도도한 분인데 근데 그걸 보고 내가 눈물 터뜨렸는데 그럼 그분이 지가 쓴 거에 어디 부분에서 그렇게 감동을 하셨는지 물어볼 수도 없잖아. 네. 그냥 돌아가셨는데. 네. 왜 그런 거니? 이건 제 자랑이 아닙니다. 지금 아까 우리 창작에 대해서 우리 또 젊은 어른애들에 대해서 딴 거예요. 그게 아까 써서 A로 쓴 거를 B로 관점을 바꿔 쓰는 거야. 그러려면 자,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닙니까? 이게 썼어. 뭐야 이 사람 이거 이거 까부 이게 무식한 게 어디 글 장난했나 이런 큰일 아니야. 네. 그런데 그 대가들이 봐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구나. 그렇죠. 난 이걸 다 A로만 봤는데 카프카론 같은 거, 그 어려운 변신 같은 거. 근데 이분은 B로 이렇게 표현했고, 야, 그 영문학자들이 또 거의 반 이상 영문학자들인데, 그러니까 제가 말이 많았는데 정말 지금 우리 문단 전체도 그렇지만은 저 어디 가도 그걸 주장합니다만 정말 그 청소년들에게 지금 정말 안타까워요. 얘들이 그 탁월한 그 재능을 폭발하지 못하고 그대로 그냥 뭐 하다 사장시켜 버리고 정말 내 자식 같고 정말 이게 그리고 내가 그 문호들을 한 15명 다뤄보니까 거기다가 저번에 한 데다가 이제 그 톰소의 몽을 쓴 마크 트웨인하고 여러분들 율시스를 쓴 그 아일랜드에 제임스 조이스 걸 이번에 추가를 했었는데 3년에 갔다 와가지고 이게 한국에도 이게 양평합니까? 네. 양평마다 앞으로 노벨상 받은 사람 많이 있어요. 그렇죠. 이걸 그대로 강이 흐르고 자연이 있고 그런 아름다움 속에서 이걸 어떻게 이렇게 폭발해? 근데 이게 사회 분위기가 교육 분위기가 또 창작 분위기가 이게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오늘 네 분 지금 오셨는데 정말 이거라도 지금 이걸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정말 참 그 위대한 왜 도스토옙스키가 예를 들어서 저는 성서에 무식합니다만은 도스토옙스키가 그 대표적인 지화벌 아닙니까? 네. 내 목사님들 오시면 내가 무식하지만 이제 그런 말을 해요.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아니 목사님 욕 오는 것은 아니야. 지금 목사님들 오시면 그런다. 내가 이제 성서에 무식하지만은 그때 말씀드렸나 모르니까 도스토옙스키를 내가 저번에도 목사님들 유도분이 오실걸래 그런 얘기였어요. 그때 왜냐 저는 성서에 무식하지만은 그냥 뭐 요한복음 20장인가 그렇죠. 그 예수님 부활 모습이 자. 그러면 그냥 그때 막달라 마리아가 있을 때 현시하셨다 이렇게 이제 알 것이고 또 처음에 기적을 발휘한 그 예수님께서 발휘한 데가 가나 혼인잔치지 그럼 거기 갔을 때 그냥 하인들 보고 물 떠와라 돌 항아리다 그래서 물 떠드는 포도주 받으셨단 말이야. 그건 누구나 아는 건데 나는 절대 내 자랑이 아닙니다. 하나의
이 관점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그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돌무덤 거기에 베드로도 있었고 또 딴 12제자 한 분도 있었는데 다 집에 가신 거예요. 네. 그때 막달라 마리아 혼자 있을 때 맞습니까, 목사님? 혼자 있을 때 그 부활한 모습을 현시하셨거든. 난 거기 귀신만 그러신 거야. 왜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돌아간 다음에 좀 더 수제자인 거 베드로도 있을 때 안 하고 왜 하필 막달라 마리아가 있을 때 그러셨는가? 근데 어느 글에다가 이런 예수님이란 나 솔직해서 신의 영적인 존재가 아니고 인간이라도 나 신앙하겠다 이런 글을 내 쓴 적이 있는데 왜 그러면 그 막달라 뭡니까? 천녀 아닙니까? 정말 창녀라고들 그러는데 하여튼 뭐 창녀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무지한 창녀, 그 버림받은 창녀가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중요한 기독교의 중심 사상에 그 부활의 모습을 보이셨는가? 또 거기 가난 혼인잔치에서도 그 우리가 어디 초대받아 가면 예수님 분명히 그때 마리아도 계셨을 것이고 그 초대받아 갔으면은 뭔가니 주인장 불러가지고 이 포도주가 떨어졌어. 이게 상식인 우리 판단인데 어떻게 하필은 하인을 불러가지고 물을 떠게 시켰냐 이거야. 그러면 이 가장 저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첫 번째 그 기적을 누가 봤어? 낮은 사람들이 하인이 본 것이지. 그것과 막달라 마리아와 그 현시하신 모습, 그 중요한 모습을 보인 거. 이걸 볼 때 그럼 도스토옙스키가 그 물론 러시아 정교이지만은 그 죽기 2시간 전에 마태복음을 열어주고 부인한테 그다음에 죽기 직전에 그 성서를 아들한테 주고 애들한테 주고 죽었는데 어떻습니까? 도스토옙스키 그 제일 대표작으로는 죄와 벌에서 소냐가 누구야? 바로 라스콜니코프 대학 살인자의 저 애인인 소냐가 바로 뭐예요? 성자의 무슨 딸도 아니고 무슨 뭐 학자의 딸도 아니고 가장 천대받는 창녀 아니야. 근데 물론 또 이제 그렇고 또 그 에메랄드의 저 앙드레 지드 프랑스에 거기 좁은 문 그 소설에서도 그 좁은 문을 쓴 그 앙드레 지드도 이 소냐는 바로 신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그 정화로 볼 때 참 그 예수님은 또 도스토옙스키는 그 시스티나 마돈나 그 라펠로 그림을 항시 책상 앞에서 거기서 영감을 받았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기독교들 오면 또 그 얘기를 합니다. 참 여기 있는 그 대문호들의 모든 그 영혼 속에는 기독교 정신이 기본적으로 다 깔려 있거든. 예를 들어서 도스토옙스키 같은 거 악녀 같은 거 얼마나 그 좀 잔인합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세계적으로 이제 우리는 대통령만 지낸 사람이 국장을 받는데 세계적으로 이제 토마스 하디 옛날 우리 때 여고생들 테스를 안 읽으면은 남자들은 빵집도 못 사지 남학생들은 그 작가인 그 테스도 쓴 그 토마스 하디가 이게 우리는 권성징악 그 고생하고 고통을 당하면 나중에 성자가 되도록 우리 다 모든 예술품이 끝나는데 이거는 더 잔인하게 더 억압을 하고 더 불행하고 지옥으로 끌어버려요. 그게 그 사람의 주제야. 근데 그런 사람의 선진국의 영국에서 소위 국장 나라에서 장례를 치렀냐 이거야. 그다음에 이제 레미제라블 프랑스의 그 빅토르 유고도 물론 국장을 지냈고 그게 뭔가니 그 깊이란 것은 이게 여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정말 창자인이라면은 여기에 뭔가를 파고 들어갈 텐데 지금 이게 지금 그냥 날라린 거 아시잖아. 그냥 나 좀 죄송한 말씀인데 열 가구 되는데 시인하지만 9가게 했는데 요새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11집에서 11명이 쳐다본답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 집은 10개인데 왜 11명이요? 그랬더니 강아지도 씻는다고. 참 우리끼리 있으니까 하는 소리인데 딴 사람한테 할 수가 없고 좀 아까 내가 좀 장광설을 드러나는데 저 아까 너무 중요한 질문을 해주셔서 이렇게 자 이제 또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아까 선생님께서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포리즘 하나 보내주셨어요. 참 우리 저희가 오면서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 저기 강빈나 시인께서 이걸 좀 한번 낭송을 해주시고 한번 내주시고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자나 아포리즘. 나에게는 불치의 병이 있다.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하는 병이다. 빨갛고 노란 꽃이나 단풍을 고운 제 색깔로 느끼지 못하는 병. 하지만 나는 그 병을 고치려고 애써본 적이 없다. 그 병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병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예, 참, 예,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욕심이 좀 생겼어요. 이거를 보고 우리 남자 선생님께서도 한 번 더 이게 낭송을 좀 해주시면 목사님 해주시면 다를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비나 선생님이 고운 목소리를 해주셨으니까 우리 종현 선생님 한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나 아포리즘. 나에게는 불치병이 있다.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하는 병이다. 빨갛고 노란 꽃이나 단풍을 고운 제 색깔로 느끼지 못하는 병. 하지만 나는 그 병을 고치려고 애써본 적이 없다. 그 병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병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참 다시 들어도 좋네요. 선생님, 이제 우리 조은 선생님, 우리 또 다른 또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100여 개국을 여행하셨다고 그러는데 상당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중에 특별히 문학가로서 그 세계적인 문호 13명, 지금 15명이라고 재판을 다니시고 그걸 보시면서 느낀 점은 아까 다 말씀을 하셨고 우리나라에도 노벨상 후보나 또 노벨상 소설 같은 분들이 한번 거론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해보는데 왜 저 같은 인간이요? 아이고 너무 황송한 본인은 황송하지만 선생님이든 누구든 간에 왜 그게 안 될까? 뭐가 좀 부족한가? 아니면 주최 측의 어떤 동향이라고 하는 어떤 약간 그런 것들이 있는지 선생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저는 꿈도 못 꾸는 것이고 너무 겸손히 말씀이고. 근데 저는 그 자부를 합니다. 내가 무식해서 그렇지 문학 정신만큼은 어느 대한민국 어느 작가 보다도 문인보다도 시인이든 통체제보다도 그것만큼 내가 투철하다. 이 시대가 아무리 대중화로 흐르고 해도 그 순수한 그거. 그러니까 이 못난 누구 만나지도 않습니다. 찾아오는 분 말고는 영원히 난 그거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 보람을 찾고 그냥 그렇게 외롭게 살다. 그래도 무슨 외롭다고 해서 내가 무슨 구석방을 찾는다는 게 아니라 다들 어울리를 좋아하고 난 또 혈액형이 B형이라 이 사람들 만나기도 좋아하고 떠들기도 좋아하는데. 저도 B형입니다. 근데 이 문학 세계만큼은 온 거지.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살으니까 그게 좀 빛이 더 오래 좋은 점도 있어요. 좋은 진짜 문학 정신을 가지고 좋은 분들은 자꾸 접근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하다못해 내가 그래서 좀 학교에서 강의에서 인기가 좋았지만 여기서 지금 지도해주는 우리 문화 수강생들도 너무 발전. 심지어 20년 동안 1cm가 늘었는데 선생님한테 6개월 강의다가 1m가 늘었다. 이런 소리 스스로 좀. 근데 그냥 난 그게 보람이고 난 제발 좋다. 그런 식으로 지금 제발 정말 순수하게 한번 순수한 마음으로 하면은 임해라. 참 내가 머리를 깎아서도 내가 정말 뭔가를 좀 해주고 싶다. 그 절박한 그 심정인데 저는 이제 도저히 안 되고 팔자 자체가 그렇고 좀 어떻게 보면 억울하죠. 청년기에 못해가지고 세대 평가만 받는 억울한데 제가 운명을 제가 또 아무리 환경 탓이라 하더라도 끼울는 비고 제대로 못 사는 내 잘못이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데 단지 이제 노벨상 말씀을 하시는데 그 15풀을 그걸 다루면서 내 책에도 썼습니다는 뭔가 달라요.
사물을 보고 세계를 보고 운명을 보는 눈이 다르고 그다음 그 방법론도 달라요. 방법론도 다르고. 그러니까 뭔가 그 예를 들어서 까뮤의 그 이방 있지 않습니까? 네. 내가 어디 뭐 이게 지금 아마 그런 문장 지금 읽기 싫어할 겁니다. 그대로 그 묘사하시고 쭉 나가는 거. 자, 뭐 한마디 합시다. 예를 들어서 자, 요양원에서 엄마가 돌아가셨어. 중불 받고 간 거야. 아들이니까 당연히 상주가 간 거야. 우리 같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거기 영안실인지 하여튼 그저 뭐 하여튼 분향소에 가자 빈소에 가자마자 그냥 저도 엄마 하고 막 울고 이럴 텐데 자 갔어. 관이 뚜껑이 있어 닫힌 채. 나사 몸만 이렇게 좀 삐져나왔어. 당연히 이제 그 관리자가 그 문직이라고 써 있던데 문직인지 하여튼 뭔지 하여튼 그 관리자라고 합시다. 자 상주 아들이 왔어. 아들이 왔어. 그러면 당연히 그냥 열어줘야 할 텐데 묻는 거야. 뚜껑을 열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들이 왔으니까 상주가 왔으니까 그러니까 어머니 그 관을 뚜껑을 열겠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그랬거든. 그 다음에 자 열겠습니다. 문지기가 괜찮습니다. 세 번째 대화가 왜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는 거니? 아들이 모르겠습니다 한 거야. 자 보라고. 어때? 지금 우리 그래서 가슴을 이러고 있잖아. 어때요? 정말 뭔가 이상하잖아요. 뭐 찔리는 뭐가 있잖아요. 자 봐. 이러한 그 대화를 구사할 수 있는 나는 그 대화란 게 그럽니다. 뭐 지금은 나는 그 내가 수필 그 작곡 같은 것도 내가 저 뭐 현대 수필인가 거기다 한 1년간 연주해 듣고 또 책도 여러 번 좀 내고 있지만은 나는 그저 뭐 우리 저 피천도 선생님 말씀이 그냥 뭐 푹 가는 데는데 그것은 이제 옛날 얘기고 지금은 나는 그 에세이에도 꼭 그 대화 넣어도 좋다. 꼭 뭐 넣으란 말이 아니라 들어가도 괜찮다고 그럽니다. 그 대신에 내가 소설 강의들 다 그렇게 하지만은 이 대화란 것은 그 지문을 통해 가지고 대화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고모풍선론이라고 합니다. 나는 그 문화 강의할 때도 작법을 강의할 때도 이런 이론서는 한번 읽어본 적도 없고 그런 걸 읽으면 더 나한테 해도 되니까 내가 만들어서 고모풍선 자 비빔밥론 고모풍선론 토끼몰이론 다 이런 식으로 토끼몰이 왜냐 네. 자 이야기를 이렇게 둘러가지고 자 비빔밥이 그래서 비벼가지고 고추장 넣고 후라이 넣고 비벼가지고 비빔밥 만들잖아요. 자 그러면 고모풍선에다 바람을 빵빵하게 넣는데 조금 너무 넣으면 터지고 조금만 덜 넣어도 쪼글거리고 그게 팽팽한 거 거기다가 뭐지 바늘끈만 싹 대기만 빵 터지는 그 긴장감 그 압축미 그거에 접근하도록 그 지분이 쫙 몰고 가는 거야. 그래서 대화를 빵 터뜨린다 이거야. 그러면 그때 독자가 어떻게 되지? 선생님처럼 가슴이 철컹철컹하지. 이 감동 유발을 시키는데 그걸 부르지는데 그래서 내가 이게 엽기를 이렇게 예를 들다 보니 이게 볼로 지금 사라졌는데 네. 이게 이제 늙은 탓인데 네. 무슨 얘기다 지금 노벨상 왜 못 나오냐고. 자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그 시대에 그보다 더 위대한 작품이 있을 수가 없다고 다들 평가하잖아. 그러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카프카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가 다 그 뻔을 뻗지 않냐 다. 근데 그 변신에 그 딱정벌 하룻밤 자고라게 딱정벌레 됐다는 것이 그거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 고등학교만 하면 다 알잖아. 그렇죠. 그게 나왔다는 것이 죄야. 형벌이야. 네. 근데 무슨 죄를 짓거니 형벌이냐. 네. 그 이제 알베르트 잠자가 주인공이 회사원이야. 뭐 간단히 얘기해서 네. 그 뭐 무슨 금융인지 몰라도 하여튼 금융에서 해서 하는데 톡실하게 참 착실하게 근무 잘해. 네. 그래서 착실히 일 잘하고 봉급 모았다가 부모님 비투 갚아주고 효도 그러면 그 착실한 회사원에다가 효자면 뭐야? 우리가 볼 때는 그거 뭐라고 하지? 모범사원이라고 하잖아. 모범사원, 모범시민 그러잖아. 네. 그런데 왜 딱정벌레가 된 거 어마어마한 형벌을 받느냐? 바로 그거야. 그 모범시민 그게 죄야.
이제 뭐 성 같은 거 뭐 거기다 이제 이런 것도 다 있지만 그게 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상상 뭐 도스토옙스키 다 말 것도 없고 그게 그 상상할 수 없는 그 세계를 바라보는 거야. 개척하고 이런 뭐가 있다고 다 뭐가 있다고. 예를 들어서 그 저 제임스 조스 같은 거 의식의 흐름 상태라든가 하여튼 그리고 자 예를 들어서 그다음 어린이 우리 대개 이제 마크 트웨인은 톰 소여 모험 뭐 버클베리 핀을 모험하니까 다 어린이 실험 문학 작품으로 그게 아니야. 이 회미에는 저 미국 그 소설의 아버지 저 교본이 저 뭐 하라고 이렇게 아버지 기억으로 얘기하라고 저 지금 시초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상반 반상 제도가 있을 때 감히 상림이 어디 양반을 가지고 어디 한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하물며 양반을 이끌어 상림이 말도 안 되는 것이지. 그런 작품이 있을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노예 제도가 막 풀리고 그 무렵에 아주 그 잔영이 남아 있는 그 시대 19세기 중반에 그 흑인이 저 백인을 리드한 거야, 지도한 거야. 그니 얼마나 무서운 작품이야, 그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니까 그냥 톰사의 모험 그랬지만은, 그러니까 페미 같은 그 위대한 작가는 저 이게 마크 트웨인의 저 마크 트웨인이 미국의 소설의 아버지 계획 이렇게 아버지가 아니고 하여튼 그 뭐 하여튼 아버지 계획이지 뭐 이게 리드 계획이다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그 뭔가 이 참 문호라고 그러는데 이 문호들은 뭔가 다 다르다. 뭔가 그게 있다. 이것을 지금 우리는 발견을 못하고 캐내지를 못하고 있구나. 이걸 내가 느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선생님 얘기는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시간을 아니요, 반치해서 괜찮습니다. 편집하시겠지만 네. 선생님은 지금 이제 그 세계 문호들을 많이 만나보시면서 지금 그 보는 관점이 다르고 뭔가 그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것들이 다 다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선생님은 그분들을 보시면서 나와 그분들을 혹시 견주어 보신 적은 있으세요? 당연히 있죠. 예를 들어 내가 그 이제 13분만 하다가 내가 2번 꼭 넣고 싶더라고. 너무나 그 유명한 그 아일랜드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인구도 얼마 안 되는데 거기서 작년에 노벨상이 4명 나왔죠. 알다시피 예측 시인. 그 다음에 베게트 고도를 기다리면서 베게트. 그 다음 저 뭐지 저 버나드 쇼. 그 다음 허니 이렇게 4사람이 노벨상을 받은 것도 우리는 지금 한 명도 6천만 인구에서도 네 분 그게 예측 허니하고 베게트하고 버나드 쇼. 버나드 쇼하고 그 버나드 나 우물쭈물 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묘비가 유명하잖아요. 근데 내가 그것도 그냥 기획문으로다가 여기를 뭐 인천공항을 떠나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뭐 더블인 뭐 이제 런던에서 이제 더블이로 가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뭐 이랬다 이것이 아니고 그런 그게 아니고 그것도 관점을 달리 쓴 거예요. 뭐냐 처음에 트리니티 칼리지 그 도서관 갔잖아요. 해리포터 촬영하는 장소. 거기 가면 제일 오래된 도서관이라고 그러잖아 지금. 그러면 1200년 된 그 책도 뭐지 그 책도 있고. 거기 가면 아리스토텔레스 뭐 소크라테스 쫙 그 플라톤 뭐고 다 그 인류의 정말 그 대샛별 같은 그 학자들이 쫙 있잖아. 내가 실은 처음에 철학자 되는 꿈이었었거든. 막 그러니까 좀 진짜 자살하고 싶은 거야. 그런 분들을 보니까 내가 아무리 늦깎이로 나와가지고 대한민국 문단의 그 평가를 엄청나게 받았지만은 이건 나는 그 필요 없는 거야. 막 저기다 보니까 지금도 그래. 이번에도 뭐 보니까 뭐 하는 책만 냈다면 뭐 그냥 막 대서특필도 해주고 그러는데 그 고마워. 뭐 있지 한듯이 이렇게 지으시면 좀 뭐 한정 고마우면서 그러면 즐거워야 할 것 아니야. 막 더 희시하고 괴롭고 거기 갔는데 정말 막 울었다니 저녁에 호텔에 와가지고 내가 왜 여기 축에 못 끼고 한국에서 별로 알아주지 않는데 이걸로 끝나냐. 물론 이게 과욕인데 나는 그럽니다. 나는 그 대신 재물에 대한 거 그러니까 다 이지도고 있죠. 지금 여기다 엄청난 땅값만 어마어마한 이걸 갖다가
수입원으로 다 거기다 용돈 넣고 지금 매월 이지도고 이런데 그거나 또 권력 같은 거 나오고 필요 없어요. 대통령 10번 하라고도 내가 저 김남조 선생 내가 시평 쓰면서 그리고 욕심이 많은데 그분이 삼성그룹 10개 지어봤자 필요 없고 전 그날 그 낭송할 때 목사님들 교인들 많이 오셨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대통령 10번 하고 누나 깜짝 놀랐습니다. 뭐냐? 똑같더라고. 영생이야. 그렇게 가난하면 나 돈 벌려면 지금 준재벌 됐어요. 이게 쉬워요. 내 책들이 이렇게 그저 능수 엄마. 진짜. 능수 엄마. 네네. 그 책이. 우리말로 포장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에서 최고 없어. 그것도 3년 만에 최고. 지금까지 그런 승승 그런 게 그런 업소가 없어요. 그때는 지금 그런 거 체인 좀 해봐요. 지금 와서 준재벌 벌써 됐지. 지금 100무엇인가 그 저기 원할 정도 났지. 근데 딱 그냥 먹고 살만하게 딱 하고 여기 와서 30년 전에 여기 와서 글 쓰려고. 내가 언제 목적은 그거니까. 그러니까 막 거기다가 그 막 죽고 싶은 심정 내가 이런 그 정말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뭐 이걸 지었었는데 또 그리고 또 거기 그러다 이제 두 번째 간 데가 바로 그 노벨상을 유시한 그 문학반이야. 그 더블이 문학. 거기 가니까 또 미치는 거야. 그러니까 자 이걸 이렇게 해서 인천공항부터 시작해서 저 런던 가서 이렇게 또 배를 타고 또 이게 와서 또 이게 그게 다 그렇게 쓰는데 그걸 안 쓰고 두 가지 돌뿌리에 대해 앞발이 챙겨야만 제임스 조이스를 갈 수 있다고 쓴 거야. 그럼 첫 번째 돌뿌리가 뭐야? 그 바로 크린티 칼리지에서 받은 충격. 그건 무슨 충격이지? 지적 충격이라는 거야. 지식적인 거. 네네. 그다음 두 번째는 뭐야? 그 노벨상을 비롯해서 뭐 제임스 조이스니 거기 다 나온 옙신이 거기 나온 그건 뭐야? 문학가들이니까 예술이란 말이야. 그게 뭘 추구해서 아름다움을 추구했지. 그러니까 미적 충격. 그러니까 그 돌뿌리를 두 개를 치야만 차고 내가 가야만 그 제임스 조이스한테 도달할 수가 있다. 제임스 조이스 기념관을 그것도 엄청난 기념관이 아니고 옛날에 그 뭐야 그 축대 그 나폴레옹 있을 때 있었대 그게. 왜 그 해변에 왜 강식 조소 있잖아. 이거야 지금 거기를 갔는데. 그러니까 뭔가니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나는 두 가지 충격을 받아야. 근데 그렇게 생각을 썼는데 나중에 봤더니 참 기가 막힐 것이야. 바로 제임스 조이스 충격을 받았던 스프링. 네. 이거 흔들림. 이게 내가 얼마나 이 충격 흔들리느냐. 그게 스프링. 네. 튕겨지느냐 이거지. 충격하냐. 그래서 그게 내 이제 문화에서 그걸 얘기를 했더만 어쩌면 내가 이렇게 똑같은 말을 했느냐. 나도 모르게 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이제 그런 논조로 저 책에 보면 있습니다만 그런 논조로 했는데 정말 막 어떨 때는 막 지금도 그래요. 좀 죽고 싶은 생각이. 근데 참 그 이상해. 이것이 바로 이 목사님 계시지만은 그 나도 모르게 그 어떤 신앙적인 그게 있었던 거고. 그리고 내가 거기죠. 그 상상 거기서 나왔어 책. 그 연재했다. 딴 데 연재한 것이 연재한 소설인데 저 문자가 자나에 대해서 그 책을 거기서 나는데 거기에 내가 그 겟세마네 그때 말씀드려놓을 건 그 30명이 이제 성지 순례를 하는데 유일하게 남아 이제 네네. 근데 뭐 거기 가이드가 말이야 그냥 여기 갔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저기 갔어. 예수님 막 지겨워가지고 말이지. 막 내가 막 일부러 진짜 그때는 막 좀 젊었을 때니까 막 트집을 잡고 그냥 반항하고 이랬거든. 예, 그래. 그런데 그런데 마지막 간 코스가 되더니 겟세마네 교회인데 목사님 가보셨겠지만 딱 들어가는데 그 예수님 로마군한테 끌려가기 직전에 그 마지막 기도드린 그 바위 안반에 꼭 제 가방에 저 색깔 하나 파르소 배추색 나왔잖아. 저 가방에 꼭 그 연한 배추색, 그 연두색 이런 것이 쫙 조명이 비치는 거예요. 그 예수님 그 바위에 그 앞에 이제 그 뒤에 이제 강단 있고 앞에인가 몰라 그때 기억 안 나는데 그 강당은 저 뒤에 있고 예수님 그 바위 그 앉았던 바위에 그 조명이 딱 비치더라고. 근데 30명 딴 분들은 다 이제 또 목사님, 뭐 전도사님들, 뭐 장로님들 있잖아. 그냥 관습적으로 죄송해도 목사님 계시니까
그냥 가서 기도하고 기도고 나오고. 나는 거기 들어가서 감히 그 나무 의자에 앉지도 못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내 마음이 그랬다니까. 난 죄인이니까 교회를 안 나가니까. 그래서 이 뚱그렇다. 진짜 그 뚱그렇 같다는 생각은 그 도둑놈이 도둑질할 때 뭐 훔쳐보듯이 감히 그 앉지도 못하고 감히 의자에는 앉지 못하고 그 기둥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야. 딴 분들은 다 이제 왔다가 의자에 앉아서 기도고 나오고 그런데 나는 그 쭉 그래서 그것만 이제 살펴보고 있는 거야. 그 예수님, 난 그 기독교 교회 믿지도 않은데 예수님 앉았던 모습을 쫙 보고 이제 다들 나 혼자만 남았는 거야. 근데 그때부터 막 눈물이 쏟아지는데 이게 뭐 어떻게 감당을 못해. 나 지금도 그 생각을 연두색 빛을 보셨나요? 예수 쫙 보는데 지금도 그 얘기하면 이게 눈물이 자꾸 솟구치려는데 이건 막 자 관광버스 기다리고 있잖아. 그 옆에 왜 2000년 된 거식 있잖아요. 뭐야 올리브 나무 있잖아. 감람나무. 지금 버스 거기다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미치겠는 거야. 뭐 가서 막 어제가 그 밖에나 현관에 나와가지고 햇빛에도 눈을 말리려고 햇빛에 막 이게 뜨고 해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막 하수 이제 이러고 이제 버스에 들어가서 이제 앞좌석에 타고 온 적이는데 그때 이제 뭐 이스라엘 대사관에서 이제 글을 좀 쓰라고 해서 그때 이제 뭔가의 제목을 모르다는 거니 겟세마네 교회에서 흘린 이상한 눈물. 그걸 이제 썼더니 이야 하여튼 나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편지가 그리고 혹시 아시면 돌아가셨겠지만은 그 CBS 기독방송에서 이제 강론도 몇 년 동안 하신 분인데 유도선 목사님 같은 분은 진리에 자유케 하라는 그걸 쓰셔가지고 직접 액자 그것을 지금 2층에 가보시면 지금 거기 걸려 있습니다. 돌아가셨겠지만 그거니 그래서 뭐 신부님들 목사님들 하여튼 막 편지가 엄청 왔었다 그때 그 겟세마네 교회 그거 읽고 또 기독교인 작가들도 많이 오고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래요. 뭐 그런 것을 하면은 거기서 무슨 뭐 참 자부심도 느끼고 무슨 뭐 어떤 황홀한 것도 좀 느껴야 할 텐데 반대로 괴롭고 그래서 그래요. 난 그걸 제일 내가 이제 중점적으로 지금은 좀 이제 청년병 이제 교인이다. 지금 샛병아리 교인인데 근데 그저께 나 요새 코로나 때 교회를 못 가는데 그 장로님 오셔가지고 전화 와서 저 목사님이 2번이나 했대. 그래서 2번이나 인용을 했는데 그 죄와 야비에 대해 쓴 거 그것도 하고 또 그저께 내가 행사날 한민복 씨 이제 나와서 인사말한 거 그것도 설교 올 때 하시다고.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이 고통을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체질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누구보다도 그게 어떤 상상 그러니까 어떤 궁극적인 행복 도저히 이 원형 난 그 뭐 행복의 원형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도달하고 있어서 몸을 치는 거다. 그래서 지금 고통의 단계를 지금 거는 것이다. 사랑도 그렇다. 이런 시시한 사랑. 나 그래서 대중가요를 제일 싫은 게 뭐 사랑합시다 행복. 막 진짜 징그러워. 그 엄숙하고 무서운 그 사랑이라는 말과 행복이라는 말을 어떻게 함부로 단말을 맞아요. 원형적인 행복과 원형적인 사랑을 그 외경스러운 단어를 그게 내가 함부로 내가 이제 이 작가 주제 그거예요. 그 행복이 도대체 뭐냐? 그 궁극적인 그 구경적인 그 정말 진리에 도착하듯이 그 행복. 근데 이것이 인간적인 행복까지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내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어령 씨가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랬다고 막 2분이나 참 3분의 책을 사줘. 나 지금까지 안 읽었다고. 아시다시피 이어령 씨는 그 남보라 둘째가 서러울 분이 지성 목사지만 그런 분이 왜 하필 교회를 나가겠습니까? 그렇지? 절에 나가 몰라도 왜냐? 인간적인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앞으로 태양계도 없어지고 지구가 없어지고 태양계가 없어지고 뭐 빅뱅을 다시 한다고 봤는데 여기서는 인간적인 것 가지고는 도저히 대항이 안 되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간에 어떤 절대자가 그걸 안 믿고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그것은.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래서 내가 그 행보의 점은 어떤 그 신앙적인 것이 되지 않을까 지금 예측을 하고 예, 죄송합니다. 금방 따라가지고. 네, 아니 왜냐하면은 다음 질문이 바로 그런 질문이었었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 저기 목사님께서 그 질문을 해주시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뭐 말씀을 해주셨어요. 혹시 목사님 더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네.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치면서 후배 문학도들에게 선배님으로서 또 인생 선배, 문학 선배, 많은 고뇌. 문학 선배는 못 되고 늦깎이니까. 어쨌든 어떤 에너지, DNA를 가지고 80평생 넘도록 사셨는데 한 말씀 문학인들은 이 길을 가라든지 또 한번 충고해주고 싶은 따끔한 한마디 듣고 싶습니다. 예, 지금까지 건방진 말을 감히 했는데 제가 참 뭐 대표적인 분이 된다면야 좀 그렇게 선배답게 좀 얘기했는데 근데 지금도 쭉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걸 내가 창작인에 대해서 뭐 그래도 자부심을 느끼고 무슨 뭐 솔직해서 쉬운 말로 거만하는 게 아니라 도대체 내가 왜 하는지 그리고 첫째,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그냥 뭐 같이 어울리고 뭐 이것이 그냥 하고 아이고 그냥 이게 뭐 소설가 소리 들으니까 그냥 소설가 행사가 시인 듣고 수필가 아니야 수필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뭐를 내가 어디에 천착하고 가야 되는지 뭐 가지고 굴속을 파고 들어가야 되는지 예. 거기서 내가 뭘 찾아야 되는지 찾지 못한다 이게야. 예. 찾지 못해 찾으라. 나는 이 진실에 대해서 내가 말을 자주 하고 그 시읽기에 특히 미네르바 연주했던 시읽기에 내가 그걸 썼는데 그게 아마 저 신경님 쪽의 시에 썼는지 어디에 썼는지 도조아 시에서 썼는지 뭔가니 난 진실을 그래요. 이 양파의 비교입니다. 나 대학에서 할 때 강의를 들고 있어요. 너들 우리가 궁극적으로 창작에서 종교도 그렇겠지만 창작세계라는 것은 진실을 찾는 것이다. 그럼 진실이 도대체 뭐냐? 그 누구나 얘기하는 흔하게 얘기하는 진실이 이 양파 껍질이다. 양파 알맹이다. 내가 대학에서 그렇게 강의했다니까. 너희들 양파를 깔아. 저 야채 시장에 다 사다 가서 양파를 까봐라. 그다 알맹이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 저 한국에 있는 양파 다 없으면 지구에 있는 양파 다 갖다 깔아가. 그것도 없을 거야 알맹이가. 왜? 그 우리가 먹는 동그라미 양파는 바로 비늘 줄기야. 뿌리는 거 실내기 같은 그게 뿌리야. 그러니까 거기 알맹이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 근데 내가 뭐라고 썼는 거니? 그래 없어 알맹이가 없어 양파 속에. 알맹이가 없어. 없는 그 알맹이를 찾으라 이것이지. 이게 없는 걸 어떻게 찾아 이 병신아. 그게 모순어법이지. 그 모순성을 극복해라 이게야. 그러고도 진실을 찾으라 이것이야. 무서운 말이지. 그래야 너희들이 제대로 된 작품을 쓸 것이다. 감동을 이거. 이 작품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야? 감동이야. 독자한테 감동을 울리는 거. 얼마나 크게 울리느냐. 얼마나 명품이 돼서 후세에 남기느냐. 감사합니다. 네, 우리 참 좋은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우리 빛나 시인께서 우리 김용환 선생님께서 권정선 선생님의 아니요, 말씀드리기 전에 선생님, 제가 안상학 시인이 권정생 선생님을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그쪽 안동에 있는 자택을 지금도 보존하고 계시잖아요. 거기 있는 혹시 그 시를 낭송하면 좋을까요? 원래 제가 중학교 때 김남주 시인의 너를 위하여라는 시를 접하고 그때 충격적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까지 가장 제가 첫 번째로 접해서 좋아했던 시여가지고 그 시도 있는데 선생님께서 듣고 싶은 시를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남주 시인의 너를 위하여를 낭송해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 네. 너를 위하여 김남주 나의 밤기도는 길고 한 가지 말만 되풀이한다. 가만히 눈 뜨는 건 믿을 수 없을 만치의 축원. 갓 피어난 빛처럼
바람처럼한 속속들이 채워넘친 환한 영혼의 내 사람아, 쓸쓸히 검은 머리 풀고 누워도 이적지 못 가져본 너그러운 사랑, 너를 위하여 나 살그니 소중한 건 무엇이나 너에게 주마. 못 따준 사랑만은 잊어버리고 선생님께서 그 고통을 사랑하라는 말, 또 고통 중에서도 그 지적인 충돌과 예술적인 그 충돌을 느끼시면서 또 문학관을 방문하셨고 뭐 여러 문호들을 이렇게 만나보시고 또 우리 후배 문인들에게 또 진실에 대한 얘기를 해주신 오늘 우리 김용원 선생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하여튼 날씨도 추워지는데 네, 건강 유의하시고 아까 점점 젊어지신다고 그러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왜 젊어지시나요? 예, 그 제가 뭐 이거 좀 버릇이 되는데 어디 가서 강의라든 문학 강의라든 뭐 이제 저 수강생들이 하던 항시 그냥 입에서 100번 쳐면 떠나지 않겠어요. 미쳐라 그럽니다. 아, 미쳐라. 내가 A라는 사람, 좀 내가 이 잔인 인간인데 이런 작품을 써야 했다 말이 안 됩니다. 도저히 못 쓰는 거예요, 그것은. 진짜 이 작품을 써 이 사람이 되라 이것이지.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미쳐버려야지. 방금 김남조 선생님 내가 진짜 존경합니다. 핸드폰 아까 저도 뭐 벨소에서 녹화하는데 거기에 40분까지 녹음이 돼 있어요. 이 양반 한번 전화 오면 나오고는 1시간이 넘어요. 양반이 정말 정말 건방진 소리인데 언젠가는 문광부 장관이 선생님 제가 오늘 저녁 모시겠습니다 그랬다는 무슨 행사장에서 그러니까 장관은 가서 혼자 드세요. 난 여기 시인들하고 같이 먹으려고. 근데 거기에 시인들이 12명 있었대. 네. 저녁 먹는데. 근데 그 사람들 보고 여러분들 저 가거든 양평에 있는 그 김용만 작가인데 그 사람 글 좀 읽어보여. 거기에 난 모를 때 거기 없으니까 모르지. 근데 거기 참석했던 시인 둘이 와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어디 김남수 선생님 선전부장에서 그래서 무슨 소리가 있다고. 그 지금 핸드폰에 40분은 녹음된 게 그겁니다. 참 진짜 건방지고 절대 보도면 유튜브 하면 안 되지만은 그 김유식 교수가 그때 낭송 때 그때 바로 돌아가셨는데 이런 얘기였어요. 김유식 교수는 대한민국의 지금 최고의 평론가로 돌아가셨지만은 자료를 잘 정리한 글이라 이거예요. 근데 김 선생 글은 보석하면서 보석이 쏟아지는 소리라 이거예요. 그래서 나를 뭐 칭찬해 주시자고 그게 아니라 그냥 이 어린이 아까 얘기 잠깐 했지만은 그래 삼성그룹 10개 줘도 필요 없고 대통령 10개도 필요 없는데 오직 막달라 마리아자를 채우더라는 거야. 그럼 막달라 마리아를 극복하려면 뭐야지? 죄인이 돼야지. 막달라 창녀가 돼야지. 그래서 죄인 되기를 욕망하는 김남자로 제목을 달아버렸다. 그때 이 양반이 그 제목 자체에 헷갈려요. 그때 허영자 선생이랑 그 제자들 그리고 저 문여지사장이 그때 문여이사장 시절에 이제 운전을 해가지고 왔는데 문 선생 그 미네르바 한 50분만 더 찍을 수 없어요 그래. 그게 이제 더 논아주라 이게 그 양반이 기독교인이니까 그냥 뭐 사랑의 신, 생명의 신으로만 그냥 다 읽어냈던 거예요. 이걸 하니까 그래서 그것이 문광부에서 1년에 한 번씩 문인 선정해서 해외 홍보책에서 나갑니다. 리스트라는 한국문학번역원에서 거기서 2천만 원 후원해 책 하나 번역한 게 있지만은 거기에 이제 3년 전인가 이문열이 있고 다음 해에 이제 김현수 선생 거 했는데 그때 그 문광부에서 이제 온 거야. 나한테 사인 받으러 이제 저작권 때문에 그래서 저작권 필요 없으니까 암튼 하시라고 그랬는데 그 김영호 선생님 쓴 글 거기에 나온 거 김영호 수의 실기 그걸 영어로 그냥 번역해서 그 홍보책에 나와. 그래서 내가 이 양반이 진실한 분이구나. 나중에 알았더니 저 김예태라는 여자 시인이었는데 이번에 60대인데 이번에 박사학위를 받았어. 며칠 안 돼. 그래가지고 김남조를 썼더라고. 근데
정말 그 세례명이 저 막달라 마리아래. 전국에 찍었다. 이런 시가 한 통에 나오거든. 건방머리지게 이 문턱에 초가집 같은데 뭐 이제 문턱 있잖아. 문턱 걸터 앉아고 이제 예수님한테 건방머리지게 당신이 내가 거기를 못 올라갈 바에는 당신이 일로 오시오 이렇게 한 거야. 이런 정말 천벌을 받을 감히 멋있잖아. 예수님 보고 내가 거기 당신한테 못 갈 바에는 당신이 내려오시오. 이게 그 반어법이 정말 엄청 그 아이러니 그 표현법이 얼마나 신앙을 하길래. 네. 자, 그럼 우리 오늘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문 건강하시고 몸 건강하시고 저희 오늘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네.